1506년 9월 2일 새벽 2시 조선 건국 114년 만에 살아있는 왕이 신하들의 손에 의해 끌어내려졌습니다. 기록은 짧습니다. 반정군이 궁을 장악하고 왕을 폐위하였다.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 뒤에는 12년의 광기와 12시간의 혁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산군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받은 아들, 신하들을 학살한 폭군, 흥청망청 놀다 쫓겨난 왕.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 연산군이 폭군이 된 데에 신하들의 책임도 있다면? 만약 중종 반정이 정의의 혁명이 아니라 권력욕의 쿠데타였다면? 오늘 사료가 침묵하는 그 공백을 열어젖힙니다. 1504년 한 궁녀가 연산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10년 넘게 숨겨져 있던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던 순간 자신의 피로 쓴 절규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갑자사화 기록은 이를 분명히 전합니다. 패비윤 씨는 사사 당시 자신의 핏자국이 묻은 적삼을 남겼다. 그 핏빛 비단 한 조각이 조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 비단을 건넨 손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누가 왜 하필 그 시점에 왕에게 그것을 보여줬는가? 그 질문에 이 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연산군을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폭군, 폐위, 반정. 그러나 교과서가 생략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정을 주도한 박원종은 왜 연산군을 죽이지 않았는가? 거사 당일 밤 반정군의 명단에서 빠진 대신들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연산군은 정말 저항하지 않았는가? 반정군이 편전문을 열었을 때 연산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죄가 중하여 일이 될 줄 알았다. 옥새를 가져가라. 그 말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닌 체념이자 예상이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여러분은 연산군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연산군 치세 12년의 모든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료가 기록한 것, 사료가 감춘 것. 그날 밤 조선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 붕괴의 씨앗은 사실 훨씬 이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조선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훈구파 대신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 세력을 불러들였고 3사의 권한을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언론과 간쟁이 살아있는 나라. 성종이 만들어 놓은 조선의 이상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성종대에 완성된 3사 제도는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강력한 정치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보다 강해진 언론. 그것이 다음 왕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었습니다. 1494년 12월 연산군이 왕이 된 날 그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날 밤부터 경연에 출석하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19의 왕은 옥좌에 앉아 조용히 이를 갈았습니다. 이 신하들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즉위 첫 달 3사가 올린 상소는 52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간언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향한 숨막히는 포위였습니다. 경연이란 임금이 신하와 함께 학문을 논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에게 경연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문이었습니다. 전하, 어제 내린 명은 선왕의 뜻에 어긋납니다. 전하, 그 여인을 가까이 하시는 것은 도에 맞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 옥좌에서도 침전에서도 그 소리가 멎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군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왕인가 아니면 이들의 제자인가? 그 혼잣말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어머니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가 3살 때 궁에서 쫓겨났고 5살 때 사약을 받은 패비윤 씨. 성종은 아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금기이자 봉인된 기억이었습니다. 20살의 연산군은 봄바람 속에 그 질문을 혼자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은 채 천천히 무섭게 자라났습니다. 즉위 4년째 되던 해 연산군은 하나의 단어를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능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연산군은 3사의 비판을 능상으로 규정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범죄화했다. 그날부터 간언은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역모였습니다. 능상이라는 이 한 단어가 조선의 언론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정은 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왕을 옹호하며 권력을 탐하는 궁중 세력인 임사홍, 신수근, 장녹수, 그리고 왕을 견제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부중 세력인 윤필상, 이극균, 성준. 양쪽 모두 조선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오직 권력만을 원했습니다. 부중 세력의 수장 윤필상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임사홍은 무오사와 이전에 이미 3사의 탄핵으로 관직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딱 하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의 치밀한 계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패비윤 씨의 일을 전하께 아뢰면 저 부중의 인간들이 모조리 쓸려나가겠지. 한 인간의 사적인 복수심이 조선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1498년 실록청에서 사초를 정리하던 이극돈이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김일손이 올린 사초 속에 스승 김종직의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조의제문이었습니다. 항우에게 죽은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었지만 만약 그 의제가 단종이라면, 그 항우가 세조라면 한편의 추도문이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모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극돈은 살인파와 함께했지만 훈구파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김일손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초를 그냥 덮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덮지 않았습니다. 이극돈은 사초를 접어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한 장이면 충분하다. 그것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피의 예고였습니다. 권력욕 앞에서 역사는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1498년 7월 연산군은 이극돈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사초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으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역사를 쓰는 자들이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 사관이란 것들이 감히 무오사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사초가 피를 부른 사건이 그렇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498년 7월 27일 김일손은 끌려나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은 관을 파내어 시신의 목을 치는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기록합니다. 무오사화는 사초가 정치적 숙청의 빌미가 된 최초의 사건이다. 연산군은 선언했습니다. 사관은 시정만 기록해야 한다. 아예 역사가 없는 것이 낫다. 왕이 역사를 부정한 순간 조선은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무오사화 이후 3사는 달라졌습니다. 상소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연산군은 그것이 복종이 아니라 공포라는 것을 알면서도 즐겼습니다. 조용해진 조정을 바라보며 그는 혼자 웃었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졌군.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발 직전의 정적이었습니다.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은 더 이상 왕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팔도로 미녀를 모으는 채홍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은 섬뜩할 정도입니다. 연산군 10년에는 흥청과 운평의 수가 1000명으로 증원되었다. 유학의 성지인 성균관은 기생들의 숙소가 되었고 공자의 위패 앞에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의 건국 이념이 욕망에 의해 불타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입에서 입으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흥청거리다 망한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흥청망청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왕조가 결국 흥청거리다 망할 것을 말입니다. 연산군은 광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사냥터를 원했고 도성 인근에 금표를 세웠습니다. 그 안에 백성들은 집을 헐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연산군은 금표를 설치하고 대신과 대간의 사유지까지 빼앗았다. 이제 백성뿐만 아니라 훈구 대신들의 땅도 빼앗겼습니다. 왕의 편이었던 마지막 세력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1502년
삼정승, 한치영, 성준, 이극균이 마지막 충언을 담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10회 10조. 당시의 10가지 폐단을 지적하며 멈출 것을 간청했습니다. 연산군은 상소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이자들도 알고 있겠지. 그는 멈추는 대신 그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성준, 이극균, 한치영. 이들은 2년 후 피바다 속에 다시 등장합니다. 연산군은 국가의 돈을 왕실의 쌈짓돈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수사 직계제라는 제도를 통해 호조의 간섭 없이 왕실 재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내수사 직계제는 공납 비중을 확대하여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였다. 연회는 끝이 없었고 궁궐은 매일 축제였지만 청구서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고혈로 돌아갔습니다. 1504년 봄, 임사웅은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하, 소신이 전하께 오래 감추어온 것이 있사옵니다. 전하의 어마마마에 관한 일이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산군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사웅은 폭군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던 거대한 상처를 잔인하게 열어젖혔을 뿐입니다. 패비윤 씨가 사약을 마시던 순간 자신의 피로 물들인 그 적삼이 10년 만에 아들 앞에 놓였습니다. 연산군은 그 천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그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이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조선의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의 분노는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일까요? 역사는 그를 폭군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분노의 타이밍을 고르고 기획한 자는 누구인가? 연산군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눈먼 임사웅이었을까요? 1504년 갑자년, 연산군의 무자비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를 궁중뜰에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녀들의 친아들인 안양군과 봉안군은 유배 후 사사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한명회와 정창손마저 관에서 꺼내져 목이 잘렸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 속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패비 사건과 직접 관련도 없는 대신들이 줄줄이 처형된 것입니다. 윤필상, 이극균, 성준. 이들은 바로 2년 전 10회 10조를 올려 왕의 사치를 비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이 구조를 복수를 빌미로 정적을 일소했다고 평가합니다. 갑자사화는 겉으로는 아들의 복수국이었지만 속으로는 권력가들의 욕망이 뒤엉킨 현장이었습니다. 임사웅은 개인적 원한을 갚았고 신수군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반대파를 제거했습니다. 신수군은 지극히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의 분노는 우리의 칼이다. 이 기회에 저 부중의 잔재를 모두 쓸어내야 한다. 사화 이후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나무패를 차게 했습니다. 이름하여 신원패. 그 패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리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입을 열면 죽는다는 경고를 가슴에 달고 출근하는 대신들. 그것이 조선 조정의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도성 곳곳에 연산군의 폭정을 비판하는 한글 벽보가 붙었습니다. 연산군은 즉각 한글 교습을 금지하고 관련 서적을 모두 불태우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연산군은 한글 벽보에 대응하여 교습 금지와 서적 소각을 명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왕의 명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유학의 성지이자 인재양성의 요람인 성균관. 연산군은 이곳을 기생들의 숙소와 연회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연산군은 성균관과 원각사를 폐쇄하고 연회장으로 바꿨다. 유생들은 쫓겨났고 지식인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한 늙은 유학자는 이제 이 나라의 학문은 죽었다며 붓을 놓았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이 가장 총애한 여인이었습니다. 평민 출신이었으나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읽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왕의 근심을 달랬지만 사실 그녀는 궁중 세력의 핵심이자 임사웅의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또 하나의 변수였습니다.
1505년 연산군은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삼사는 기능을 잃었고 사림은 흩어졌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죽었거나 숨었습니다. 곁에 남은 것은 아첨하는 임사홍, 신숙은, 장녹수뿐이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모든 견제 장치를 지웠을 때 그는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1505년 도성에는 왕이 큰아버지인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를 범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록은 연산군이 큰어머니인 박씨를 범하는 폐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소문은 왕의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반정의 강력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박원종은 원래 연산군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누이와 관련된 추문이 퍼지자 그는 왕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중종 반정 기록에 따르면 박원종은 그날 밤 처음으로 반역을 입 밖에 냈습니다. 왕을 갈아치워야 한다. 손에 쥔 칼날이 차가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1506년 여름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세 남자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산군에게 상처를 입었고 조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한 자들이었습니다. 박원종이 물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하겠소? 두 남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혁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희안은 원래 풍자시로 왕에게 간언했다가 좌천된 인물이었습니다. 중종 반정 항목은 전합니다. 성희안은 풍자시로 간언했다가 좌천된 후 박원종을 포섭하여 거사를 준비했다. 글로 하는 간언이 통하지 않는 시대, 그가 유배지에서 배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붓으로 안 되면 칼로. 9월 1일 밤 박원종은 군사들에게 새벽 거사를 명했습니다. 그 시각 연산군은 창경궁 후원에서 흥청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악 소리에 가려져 반정군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종말은 이토록 평범한 밤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9월 2일 새벽 2시 반정군이 국문을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신수군과 임사홍이었습니다. 박원종 등은 신수군, 임사홍 등을 참살하고 궁궐을 장악했다. 왕을 지탱하던 두 기둥이 무너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장녹수는 종로 내거리로 끌려 나왔습니다. 장녹수는 종로에서 투석 사형을 당했다. 백성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며 12년 동안 쌓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역사의 분노는 언제나 가장 화려했던 이들에게 먼저 쏟아집니다. 반정군이 편전 문 앞에 섰을 때 연산군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내 죄가 중하여 일이 될 줄 알았다. 옥새를 가져가라. 저항도 도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새가 그의 손을 떠나는 순간 조선의 10번째 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반정군은 성종의 계비이자 진성대군의 어머니인 정현왕후에게 나아가 폐위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박원종이 무릎을 꿇고 나라를 살리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라고 고하자 대비의 붓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혁명은 칼로 이루어지지만 명분은 도장 하나로 완성됩니다. 진성대군은 그날 새벽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미 거사는 이루어졌으니 옥좌로 오르소서. 그는 본인이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자신의 부인이 신수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종은 평생 이 반정 공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향했습니다. 궁을 나서는 그의 뒤로 백성들의 욕설과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배가 강을 건너는 동안 연산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그저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유배된 지 고작 2달. 연산군은 역질과 화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 패비신 씨가 보고 싶다. 폭군의 마지막 말치고는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괴물도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가진 비극의 얼굴입니다. 중종 반정은 정의로운 혁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욕이 빚어낸 쿠데타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두 얼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폭정을 끝낸 것은 혁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새 왕 중종은 신하들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갈아치우는 선례를 남긴 신권의 승리였습니다. 반정 13년 후인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왕 중종이 개혁을 주도하던 신하 조광조를 죽였습니다. 역사는 다시 피해 숙청을 반복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싸움은 연산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왕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조적 숙제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연산군을 괴물로 만든 것은 오직 연산군 자신뿐이었을까요? 매일 수십 건의 상소로 왕을 압박했던 3사 왕의 상처를 이용한 임사홍, 자신의 권력을 위해 왕을 바꾼 박원종. 연산군은 어쩌면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괴물은 아니었을까요? 연산군이 무너진 이유는 단지 어머니의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을 죽여 소통을 단절했고 나라 국간을 개인 금고로 만들어 경제를 파탄냈으면 유교 이념을 짓밟아 지식인들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마지막 세력까지 모두 적으로 돌렸습니다. 권력은 견제가 있을 때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사홍이 패비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갑자사화가 없었다면 반정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억눌린 시스템이 다른 방식으로 폭발했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 오늘의 권력과 사회를 비추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사료 속에 묻혀있던 역사의 이면을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의 키워드는 박문수입니다. 조선 최고의 암행어사,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실체를 파헤칩니다. 우리가 알던 영웅 박문수와 실록 속 박문수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있습니다. 조선 민중이 투사했던 그 영웅의 진짜 얼굴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역사는 박물관을 나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쉽니다. 사료는 역사의 뼈대이고 우리의 상상은 그 역사의 살결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1506년 9월 2일. 조선 역사상 가장 긴 밤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권력은 견제받아야 하고 언론은 살아있어야 하며 역사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 바로 우리가 그 질문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역사였습니다.